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동급의 고전이다. 나심 탈레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두 가지 사고체계,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충돌과 융합을 독창적 사례 분석으로 도출해낸 불후의 명저. 행동경제학의 기원과 탄생, 발전 과정을 한눈에 통찰하는 혁명적 역작.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은 사상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이자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은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롤러코스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마치 사주팔자나 신, 유령 같은 존재에 의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걸 했지만 언제나 작심삼일에 그치고 많은 분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에 대한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행동경제학의 고전 생각에 관한 생각의 일부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먼저 이 책에서 반복 등장하는 주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면 늘 작동한다. 시스템 1은 저절로 작동하고 시스템 2는 대개 약간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편안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본래 능력 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한다. 시스템 1은 시스템 2의 인상, 직관, 의도, 감정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시스템 2가 승이 나면 인상과 직관은 믿음이 되고 충동은 자발적 행동이 된다. 여느 때처럼 모든 게 순조롭다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제안을 거의 또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받은 인상을 믿고 우리 욕구에서 나온 행동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대개는 시스템 1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시스템 2에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상세하고 주체적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에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작동하는데 17 곱하기 24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가 그런 경우다. 그런가 하면 깜짝 놀랄 때도 의식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한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이 유지하는 안정된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감지될 때 작동한다. 안정된 세계에서는 스탠드가 펄쩍 뛰어오른다거나 고양이가 짖는다거나 고릴라가 농구 코트를 가로지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릴라 실험은 깜짝 놀랄 자극을 감지하려면 어느 정도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스템 2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해. 화가 났을 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밤에 운전할 때 긴장하게 한다. 시스템 2는 오류가 발생하려는 순간을 감지해 더 분발하게 한다. 생각과 행동 대부분은 시스템 1에서 유래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시스템 2가 임무를 넘겨받는다. 최종 발언권은 보통 시스템 2의 몫이다. 음모론, 맹신, 광신자들이 시스템 2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조상 나이를 다 합쳐봐야 우주의 탄생은 1만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969살까지 살았다는 아담의 8세손 무드셀라까지 합쳐도 그렇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은하와 들에게 닿으려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몇백만, 몇천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실과 과학이 이럴진데 성경엔 오류나 거짓말은 하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시스템 2가 제대로 작동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책에 억지로 집중하다가 자꾸 의미를 놓쳐 앞으로 되돌아가곤 할 때의 기분이 어떤지도 잘 안다. 그리고 상대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으려고 꼭 참았던 경험도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시스템 2의 임무 하나는 시스템 1의 충동을 누르는 것이다. 시스템 2는 자기 통제에 책임이 있다. 모태 종교가 아닌데도 을 믿는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충동에 대한 자기 통제의 실패라 볼 수 있습니다. 왜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고 착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도 착각을 유발하는데 이를 인지 착각 카그니티브 일루전이라 부른다. 인지 착각에 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그 착각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시스템 1은 즉흥적으로 작동하고
마음먹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직관적 사고의 오류를 막기는 어렵다. 편향은 시스템 2도 미리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 피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오류를 눈치챈다고 해도 시스템 2가 감시와 노력을 강화해야만 막을 수 있다. 카너먼은 여러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논리적 주장이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일상적인 논리적 사고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옳다고 믿으면 그 결론을 뒷받침하다고 보이는 주장을 비록 그것이 근거가 없더라도 옳다고 믿을 확률이 높다. 시스템 1이 관여하면 일단 결론부터 떠오르고 논리적 주장은 그 다음이 된다. 스타노비치 주장의 핵심은 합리성은 지능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생각이 피상적이거나 게으른 것은 심사숙고하는 정신에 나타나는 단점이자 합리적이지 못하는 증거다. 곱씹어 볼 만한 솔깃한 견해다. 왜 정치적, 종교적 편향에 빠지는지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 또는 신념 편향 등은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편향이 자리 잡는데 점화 효과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과 연관된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SOP에서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면 최근에 먹다라는 단어를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SOAP 비누보다는 SOUP 수프란 단어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에 금방 씻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이라면 SOUP보다 SOAP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 이런 효과를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리하고 먹다라는 말이 수프 생각을 점화 또는 촉발했다거나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 수프가 떠올랐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 플로리다 효과에는 점화 효과의 두 단계가 나타난다. 첫째, 주어진 단어 조합에는 노인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노인 생각을 점화했다. 둘째, 이런 생각이 행동을 촉발해 노인처럼 느리게 걷게 했다. 이 모든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하나같이 몰랐다고 대답하면서 첫 번째 실험에서 본 단어가 그 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인이란 개념을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행동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이 놀라운 점화 효과는 관념운동 효과, IDEOMOTER 이펙트로도 알려져 있다. 점화 효과 연구에서 드러난 많은 사실은 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간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 이를테면 우리는 대개 투표를 정책에 대한 내 평가와 가치를 반영하는 의도적 행위로 보고 정책과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표소의 위치 따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점화 효과를 증명한 연구는 누구나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권위주의적 사고에 더 끌린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아마도 그런 사고가 죽음의 공포를 덜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영혼이 더러워졌다는 느낌은 몸을 씻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흔히 맥베스 부인 효과라 부르는 현상이다. 씻는 부인은 관련 죄와 연관성이 높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인물을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여러 물건을 놓고 어떤 것이 좋은지 물었다. 그러자 전화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비누보다 구강청결제를 골랐고 이메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구강청결제보다 비누를 골랐다.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겠지만 이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몇 해 전에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이 내 안에 낯선 나라는 암시적 제목의 책을 썼다. 독자는 이제 내 안에 낯선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는 존재다. 인지적 편안함과 압박감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불러온다. 인지적으로 편안하면 개개 기분이 좋고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고 들리는 것을 믿으며 직감을 신뢰하고 현재 상황을 편안하고도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건성으로 대충 생각하기 쉽다.
반면에 인지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경계하고 의심하기 쉬워서 하는 일에 더 공을 들이고 편안한 느낌도 덜 들고 오류도 적지만 평소보다 직관력과 창조력이 떨어진다. 뉴욕은 미국의 대도시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닭은 다리가 넷이다. 이런 문장들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수많은 잡다한 관련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빨리 끄집어낸다. 그러면서 처음 두 문장은 맞고 마지막 문장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런데 닭은 다리가 셋이다 라는 말이 닭은 다리가 넷이다 라는 말보다 더 명백히 거짓말로 들린다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 연상체계는 두 번째 문장의 진위 여부 판단을 느리게 만든다. 다리가 넷인 동물이 많다는 점이 떠오르는 탓이다. 이때 시스템 2가 관여해 정보를 선별하면서 뉴욕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전의 뜻을 알아봤을 수 있다. 연상 체계를 편안하게 작동시키는 생각은 편향되기 쉽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꽤 확실한 방법은 거짓을 반복하는 것이다. 친숙함은 곧잘 진실과 혼동되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기관과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에 빠진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나 이웃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주위에 계신다면 이 책을 읽고 상황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